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50은 인생에 있어 일종의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지, 죄치여, 사업, 부부, 자녀, 미래 걱정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상황이 바로 50 이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손자병법은 2500년 전 병법서이지만 50이라는 변곡점에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 정신이 잘 반영된 전략이 지피지기 백전불태인데요. 즉, 지피지기를 통해 상대방과 나를 알고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흔들리는 세상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위태롭지 않은 것이 승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50부터는 위태롭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50에 읽는 손자병법입니다. 이 책은 중년을 위한 인생병법서로서 2500년 전의 전쟁 전략으로부터 50 이후에 필요한 핵심 전략 39수를 현대적인 사례와 함께 재해석하여 현명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중년의 다중 위험 구간을 슬기롭게 통과할 지혜와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며 50 이후의 불확실한 미래를 좀 더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위태롭지 않은 것이 최상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의 상황을 모르고 내 상황만 알고 있다면 한 번은 승리하고 한 번은 대패한다. 적의 상황을 모르고 내 상황도 모르면 매번 전쟁을 할 때마다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은 흔히 쓰는 말입니다. 한 번쯤 다 들어봤고 한자를 몰라도 뜻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한 원문은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입니다. 저도 손자병법을 접하기 전까지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인 줄 알았습니다. 단순한 이 두 글자 차이에는 엄청난 다름이 숨어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모공에 나오는 이 말은 100번 싸워 100번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100번의 전쟁을 치러도 위태롭지 않다는 것을 뜻하죠. 두 글자 차이에 담긴 인생의 진리. 수많은 전쟁을 치르다 보면 전쟁은 이겨도 장수가 죽을 수도 있고 정치 권력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나라 자체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자가 말하는 백전불태는 수많은 전쟁을 겪더라도 아군의 피해가 거의 없거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정권도 온전히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끄떡없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싸움에 이기고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이 잘 납득이 가질 않겠죠. 하지만 전쟁은 물자, 사람, 시스템 등 국가의 전체적인 힘을 쏟아붓는 총력전이므로 이기고도 지치거나 망할 수 있습니다. 불태의 실패, 즉 승자의 저주입니다. 승자의 저주는 3명의 기술자 케이펜, 클랩, 캠벨이 1971년 발표한 논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석유 회사들이 채굴권을 얻기 위해 경매를 했는데 경매가 종료된 후 경매에 승리한 기업이 사후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승자에게 내려진 저주 같다고 해서 승자의 저주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기업 인수합병 등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전쟁 사례로는 피로스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스 북부 에피루스 지방의 왕 피로스 1세는 노마와의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거뒀으나 연속적인 작은 전쟁에 승리감에 도취돼 인심을 잃고 주변에 적을 너무 많이 만들어 결국 큰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항우도 싸움에서 이기고도 불태에 실패했습니다. 항우는 천부적인 군사적 능력과 용맹함을 바탕으로 거병우 고자 2년 만에 중국을 제패하고 패항으로 군림합니다. 몇천 명의 병사로 수십만 대군을 패주시키거나 단신으로 기병 수백여 명을 쓸어버리는 등 기록만 보면 무협지를 보고 있다고 착각할 지경입니다. 팽성대전에서는 고작 3만의 군사로 56만 대군과 맞붙어 아군에게는 별다른 피해 없이 적군 30만 명을 일방적으로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는 전 세계 전쟁사를 통틀어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입니다. 몰락한 귀공자 출신의 항우는 자신의 무용과 카리스마로 순식간에 천하를 석권하고 정점에 올랐으나 군주로서의 정치 능력 부족으로 몰락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한마디로 드라마틱합니다. 배왕, 만인지저, 역발상 기계세 등은 모두 항우로부터 유래한 말입니다. 지금도 그는 용맹한 장수와 힘의 아이콘으로 남아있죠. 31세의 짧은 일생 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강렬한 힘과 개성, 포스를 떨치고 우미인과의 노맨스 등 많은 이야기를 남긴 그는 조한지, 패왕별이 등 다양한 작품에 영감이 됐고 영웅호걸, 최강의 사나이, 짧고 굵게 살다 간 사나이의 대명사로서 22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이야깃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70여 차례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항우지만 해야 전투에서 최초이자 최후의 패배를 당하며 그의 삶은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손자가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를 주장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수많은 승리,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단 한 번의 패배로 날아가 버리는 것을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백승이라는 환상보다 중요한 것.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사소한 일이든 뭐든 시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꼭 거창한 도전이 아니라도 취업 면접이나 자격시험을 본다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의 승률을 기록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격과 불합격, 당선, 탈락, 점수 몇 점 등 명확한 등급이나 수치로 승패가 뚜렷한 것도 있지만 만족, 불만족 등으로 비계량적인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승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당연히 백전백승은 없을 것이고 아마 절반의 승리도 달성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승률에 좋은 사례로 야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KBO 리그는 2015년 이후 타율이 2할 9푼 이상이면 일단 준수한 타자로 평가하고 3할 1푼 이상이면 팀 내 핵심 타자로 3할 6푼 이상이면 리그를 지배하는 최고 수준의 타자로 평가합니다. 만약 4할, 즉 40% 이상의 타율이면 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누가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허풍이겠거니 흘려버리겠죠. 하물며 죽고 사는 전쟁터에서 100% 전승인 백전백승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가정 자체가 잘못됐고 확률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환상이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두 번은 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전에서 백전백승은 없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100번의 싸움에서 한두 번, 10번, 20번 설령 완패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끄떡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의미로 불태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위태롭지 않은 것이 현실적으로 최상의 전략이라고 본 것이죠.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은 1972년 20세의 나이로 최연소 국가대표에 뽑히고 독일 분데스리가의 갈색 폭격기 차범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독일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축구계의 전설입니다. 국제축구 역사 통계연맹은 그를 20세기 아시아 선수로도 선정했습니다. 그는 리그 통산 98골을 기록하며 돌연 은퇴했습니다. 왜 단 2골을 눈앞에 두고 100골의 문턱에서 은퇴를 선언했을까요? 이번에는 죽음을 넘나드는 검계 이야기입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입니다. 전국의 고수와 60여 차례 진검승부를 벌이며 도장 깨기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29세 이후 더는 검술 시합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멈췄을까요? 29세라면 젊고 혈기도 왕성했을 텐데 말이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에게도 분명 백승에 도전하고자 하는 충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의 도전이 이전의 도전과 다를 것임을 감지했고 필시 죽음과 함께 60승 무패 기록이 깨질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래서 멈춘 것입니다. 이런 지피지기의 상황 판단으로 그는 검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손자병법을 익혀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포츠 영웅 차범근, 이안 킨슬러, 샘 나이스, 전설적 검계 미야모토 무사시는 결과적으로 지피지기를 통해 백승이라는 환상보다는 불태라는 안전한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진정한 승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에는 보이지 않는 클라이맥스가 숨어 있습니다. 손자는 오나라 왕 함녀에게 고용돼 오자서와 함께 초나라를 굴복시키지만 기원전 504년 함녀 11년 어느 날 갑자기 역사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갑자기 은퇴했을까요? 함녀는 충신 오자서를 죽이고 고사성어 와신상담의 주인공인 월나라 왕구천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막바지에 분별력을 상실한 함녀의 태도를 보고 백전불태의 지혜로운 손자가 위험을 느껴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짐작합니다.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경영이 아니라 위태롭지 않은 경영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다 보면 10개 중 한두 개는 실패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가 두렵다고 도전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사업에서 도전과 시도는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실패가 회사의 전망과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것. 한두 번 실패해도 끄떡없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불태의 핵심입니다. 부디 불태하십시오. 죽음을 전제로 삶을 생각한다. 싸우게 될 지형과 기상 상태를 잘 알면 천리 먼 거리 전투도 가능하다. 싸우게 될 지형과 기상 상태를 잘 모르면 왼쪽 부대가 오른쪽 부대를 구할 수 없고 오른쪽 부대가 왼쪽 부대를 구할 수 없다. 얼른 생각하면 손자병법과 건강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건강에 무슨 상관일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젊고 혈기왕성했을 때는 산이든 바다든 험하든 높든 별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장거리 장기간 여행, 험지와 고지는 아무래도 조심스럽고 기상 조건을 따져보고 몸 컨디션도 고려해서 움직여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업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체력, 인지 능력, 지력 모두 점검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달려온 50까지는 젊고 건강하다 보니 건강면에서 큰 무리 없이 비교적 수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50부터는 점차 근육도 약해지고 혈압, 심장, 혈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본격적으로 쇠퇴기에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50년의 세월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로 느껴졌겠지만 이제부터 달려갈 100세까지는 아프고 쇠락하고 고통이 따르는 먼 거리로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도 이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100세까지 온전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일이겠지만 부부 중 한쪽에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가 생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느 한쪽이 아프면 그나마 한쪽이 도울 수 있겠지만 두 사람 다 아프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한쪽이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큰 문제입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 지인 H는 프로그램 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도 번창하고 돈도 꽤나 모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 거의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부인은 살만하던 사람이라 갑작스러운 사업 뒤처리가 잘 될 리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줄 돈은 좋지만 받을 돈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받지 못하고 잘 나가던 사업체도 헐값에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 승계, 상속 문제, 연명치료 문제 등 건강할 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던 문제가 불시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죠. 부부금술의 문제라서가 아니라 50까지 살다 보면 모든 일이 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가족에게 일일이 말하는 남편은 아마도 드물 것입니다. 대개는 중요한 경우만 이야기하거나 아예 회사 일과 가정을 분리하는 집도 있겠죠. 남편 입장에서는 괜한 걱정을 가족에게 떠넘기기 싫어서일 테고 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입을 닫는 경우도 있겠죠. 아내 입장에서는 들어도 잘 모르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되다 보니 자연스레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중소기업이고 사장이 1인 다역일 때 이런 문제가 생길 확률이 크다는 것이죠. 가장 최악은 H같이 갑자기 거동은 물론 의사표현까지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통장 비밀번호, 복잡한 인증번호를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설마 나는 아니야. 아직 젊고 건강하니 괜찮아. 천천히 생각하지 뭐 라고 다들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일은 불시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50 이전까지의 건강은 대체로 자기만의 문제로 끝났습니다. 아프면 혼자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 먹고 며칠 앓다가 다시 일어서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H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50 이후의 건강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딸린 가족의 생계와도 관련이 있고 부속적인 문제가 줄줄이 엮여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파탄에서 시작해 다른 일들도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파탄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하게 다쳐서 거동이 불편하면 꼼짝없이 아내나 자식의 간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버려놓은 일들도 본인 없이는 수습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몸의 성능과 연식을 파악하라.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피지기 관점으로 봐야 할 문제입니다. 50년 동안 자기 몸 상태를 관찰해 왔다면 자기가 어떤 포인트에서 약하고 어떤 포인트에서 강한지, 인내심이 강한지, 순발력이 강한지 자기 나름대로 충분히 체력과 건강 상태를 파악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신의 몸이라는 자동차를 몰아서 지금의 이 상태까지 왔습니다. 2년 전에 바퀴를 갈았고 트렁크 문짝이 찌그러져 있으니 조심해서 열어야 하고 다음 달쯤 엔진 오일을 교환해야 하는 등의 상태와 120km 이상 주행할 때는 소리가 많이 나니 조심해야 하고 에어컨 바람이 신통차 나도 수리 비용 때문에 내버려 두고 있는 등 성능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앞으로 수십 년도 지금까지처럼 운전을 잘하는 일입니다.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많이 낡았으니까, 연식이 오래됐으니까 예전보다 더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겠죠. 과거처럼 함부로 몸을 굴리거나 함부로 술을 마시거나 과식하거나 무리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몸의 낡음도 동일하게 이해하고 인식해야 하죠. 50대까지 건강관리의 이유는 건강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60 이후의 건강관리는 죽음을 전제로 죽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권성만은 삶을 위한 죽음의 심리학에서 삶은 죽음을 배경으로 할 때 가장 잘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50 이후 건강 문제도 죽음을 배경으로 해야 잘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점이 우울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회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오직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뿐입니다. 그 낡아가는 몸 따라 시선을 옮겨가면서 건강을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최고 품질의 죽음은 병 없이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다 죽는 것입니다. 즉 건강하게 잘 살다 짧게 앓고 죽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9988-234, 즉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노안으로 2일에서 3일 병석에 누웠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행복한 일생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한계 수명은 어느 정도일까요? 인간의 수명을 성서의 근거에서 살펴보면 아담이 930세, 셋이 912세, 에노스가 905세, 게난이 910세, 야렛이 962세, 노아가 950세, 최장수자인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그러므로 사람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인간의 한계 수명을 120세로 규정했습니다. 시편에는 인간의 수명은 70년, 특별히 강건하면 80년이지만 괴로움과 슬픔만 가득하고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 버립니다 라고도 돼 있습니다. 노화와 장수 분야의 학자들은 현대인의 성장 발육이 24세에서 25세에 완성되며 이 기간의 5배가 인간의 한계 수명이라는 것을 근거로 인간은 120세에서 125세까지는 살 수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70세와 80세는 인간의 평균 수명으로 요즘 선진국의 평균 수명이 이에 근접하는 수치입니다.
2000년 전 성경 말씀과 현대의 연구 결과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도 신기합니다. 신체와 정신 모두의 건강이 중요하다. 사람이 죽는 원인을 단순히 신체 건강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해도 외롭거나 지루하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비공식적 세계 최장수 노인으로 무려 146세까지 살았던 인도네시아 노인 은바고토는 1870년생으로 201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 4명과 자식 10명을 먼저 떠나보낸 고토 할아버지는 극심한 외로움에 괴로워했고, 손자는 BBC 인터뷰에서 할아버지는 외로움과 지루함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전했습니다. 심심하지 않으려고 심심하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개그맨 전유성의 말입니다. 전유성은 1세대 개그맨이지만 그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면 개그맨은 그의 여러 직업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개그 콘서트의 아버지 전유성은 수많은 사람의 멘토인 동시에 성공한 공연 기획자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그는 초창기에 KBS 개그 콘서트에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심야 볼링장과 심야 극장이라는 아이디어를 국내에서 처음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베스트셀러 인터넷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달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개나 소나 콘서트를 만들었고, 지방 관객에게 개그를 배달하는 콘셉트로 경상북도 청도군에 코미디 철가방 극장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체도 건강하지만 마음도 건강합니다. 그 비결은 아마도 그의 일상에 지루함이 없기 때문이리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심심하면 죽습니다. 몸이 다소 불편하고 아프더라도 심심하지 않게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한다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심하면 건강하더라도 재미없어 제풀에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우주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뇌계릭병으로 움직일 수 없고 컴퓨터를 통해서만 말할 수 있는 신체적 장애에도 76세로 사망하는 그날까지 훌륭한 업적을 이뤘고 낙천적으로 자유롭게 살다 갔습니다. 인생이 재미없다면 그것은 비극이다. 당신이 장애가 있더라도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장애 탓에 못하는 것들이 있어도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 마라. 신체 장애가 있더라도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아무리 신체를 단련해 건강한 몸을 유지해도 정신적으로 외롭거나 지겨우면 죽습니다. 인간은 괴로워도 죽고 싶지만 외로워도 죽고 싶고 지겨워도 죽고 싶은 존재입니다. 결국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로움과 지루함입니다. 외로움은 주변 사람들이 차츰 사라지기 때문이고 지루함은 사는 데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지루함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한 일입니다. 신체적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을 추구하는 목표 있는 삶이 건강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신체적 건강만으로는 100세 시대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50부터는 몸 단련도 중요하지만 심심하거나 외롭지 않도록 뭔가를 노력해야겠습니다. 건강은 피지컬과 멘털의 합체입니다. 인생의 언어를 바꿔보라.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위태롭지 않게 승리할 것이다. 정체성과 아집을 구분하라. 사람들은 흔히 주관을 갖고 살라고 말합니다. 자기 인생이니 자기를 위해 살라고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정체성을 가지라고 합니다. 정체성을 무조건 가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죠. 그러나 정체성은 갖지 않아서 좋을 때가 있고 반드시 가져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주관이 자리 잡으면 그로 인해 다른 사상이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죠. 유행이 좋은 선택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인생을 살겠지만 인생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살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중동에서 태어나면 이슬람교도가 되고 인도에서 태어나면 힌두교가 되고 태국에서 태어나면 불교도가 되는 것처럼 주어진 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정체성과 주체의식이 너무 젊은 나이에 확립되면 아집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자아발견과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50이 다 돼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제는 정체성을 견고히 할 필요가 있겠지만 너무 이른 나이부터 확고해졌다면 자기 정체성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 잘못되지 않았나, 빠뜨린 것이 없나, 착각한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으로 자신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이죠. 50대까지가 가장 바쁩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가끔 내가 뭐 때문에 살지, 나는 왜 살지 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그때는 이런저런 이유 생각 말고 잠시 멈추면 됩니다. 50은 쉼표의 시간입니다. 연주에 가면 막간이 있습니다. 막과 막 사이에 쉬는 시간입니다. 배우도 쉬고 관객도 쉬는 시간이죠. 다른 측면으로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연기자와 스텝은 다음 막의 무대 장치와 분장을 준비하고 관객은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목을 죽이며 다음 막을 보기 위해 준비합니다. 서로의 준비 시간, 서로의 막간입니다. 다음 막에서는 인생의 언어를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요? 나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한 자세. 50 이후의 지피지기는 과거의 지피지기와 다른 형태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사냥감을 얻기 위한 지피지기였습니다. 삶의 목적과 수단에 초점을 맞춘 지피지기였습니다. 보이는 사물이나 능력, 관계에 대한 지피지기였습니다. 흔히 은퇴하면 자신의 목표를 다 이룬 것처럼 은퇴와 목표 추구를 동일시하고 지레 무대에서 내려와 산으로 바다로 놀이와 쉼의 세계로 자신을 몰아 세웁니다. 과연 옳은 전략인가 싶습니다. 60이라는 숫자는 주어진 숫자고 주어진 은퇴일 뿐입니다. 당신 인생의 숙제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목표 중 일부인 사냥만을 해결한 것이죠.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돈, 경제적인 부분에 불과합니다. 50 이후에는 정신적 지표의 재설정이라는 나머지 과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의 설정이죠. 손자가 말하는 직위입니다. 그러나 각자 인생관, 종교 철학 등이 너무 다양하고 이는 개인의 독창성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표 설정은 접어두고 이 책에서는 지표를 대하는 전략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첫째, 관념의 관성을 벗어나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종교, 신념, 철학, 인생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잘 설정돼 있으면 더 다지고 조금 부족하면 보충하고
아예 잘못 세팅됐다면 재설정해야겠죠. 둘째, 타인이 들어올 틈을 만들어야 한다. 나의 생각에 타인의 생각이 들어올 틈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 신념을 버리거나 양보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나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 때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한 생각의 여유와 대화의 부드러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시인 토마스 트란스테르메르는 미완의 천국이라는 시에서 우리는 모두를 위한 방으로 통하는 반쯤 열린 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시작은 가까운 가족과 친구부터입니다. 그들을 위해 문을 살짝 열어 두십시오. 셋째, 오늘 할 일과 내일 할 일을 알면서 살아야 한다. 50쯤 살다 보니 그날그날 닥치는 대로 살거나 반대로 매일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고 관성에 갇혀 사는 것이 몸에 뱄습니다. 이런 생활 양식에 조금은 변화를 줘야 합니다. 내일이 마치 생애 처음 맞이하는 새로운 날인 것처럼 말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새로운 날 맞습니다. 매 순간 새로움과 신선함을 느껴 보십시오. 마음을 그리 먹으면 내일 무엇을 할지 계획이 생길 테고 일주일, 1개월, 1년의 일정이 세워질 것이며 계획이 있다 버티고 있으니 희망과 목표가 저절로 완성되겠죠. 넷째, 썩기보다는 낡아가야 한다. 50부터는 낡아가는 나이에 접어듭니다. 낡아갈 것인가 썩어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나이입니다. 썩어가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50년 정도 살다 보니 다들 인생 나들이에 익숙해질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도 대충 꾸미거나 아무 신발, 아무 머리로 대충 정리하고 면도도 아예 하지 않고 나가기도 합니다. 50년 낡은 몸을 전보다 더욱더 다듬고 잘 차려입고 면도도 깨끗이 해도 모자랄 판에 젊었을 때보다 몸단장 시간을 줄이고 행색도 평범하다니 과연 옳은 처신일까요? 50부터는 옷차림, 향수, 면도, 신발 등 외양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단장을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조금씩 해왔다면 더욱더 강도를 높이셔야 합니다. 집 밖으로 쓰레기 하나를 버리러 가더라도 제대로 입어야 합니다. 낡아가는 몸에 페인팅을 하고 점차 부패해가는 몸에 향수라도 뿌려 혹 날 수 있는 악취를 막아주셔야 합니다. 애벌레가 허물을 벗어던지고 나비로 다시 태어나듯 지난날의 당신 모습을 말끔히 지우십시오. 썩어가지 마십시오. 부디 낡아가시기 바랍니다.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났는가 싶더니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해와 달 같다. 죽었는가 싶더니 다시 살아나는 것이 사계절 같다. 과학과 문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기적 유전자로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는 리처드 도킨스 내 인생의 책들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아서 태어나는 특권을 누렸다. 왜 우리 눈이 열리고 지금처럼 볼 수 있는지를 그 눈이 영원히 감기기 전 짧은 시간 동안 이해할 기회를 선사받았다. 우리도 50 이후에 이렇게 여유로운 덕담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생은 여유 있는 도킨스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대부분 힘들게 살아가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미리 이 시대, 이 지역, 이 사회 집단에 속하기를 계획하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여기에 온 것입니다. 더구나 나의 성격, 내 구조 같은 것들을 우리 부모님이 미리 계획했을 리도 없습니다. 부모가 만나다 보니 내가 태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아들, 딸들도 우리 부부의 계획대로 진행된 일이 아닙니다. 생물은 유전자의 자기 복제 속에 만들어진 기계적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두킨스의 말처럼 그들의 유전자와 성격은 내 의지가 작용해 설계한 것이 아니라 조물주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의 인생 일정은 나도 모르게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일정들이 일생을 두고 계속 이어져 갑니다. 예컨대 태어나 젖을 먹고 걸음마를 배우고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뭔가를 배우는 일입니다. 규칙적으로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일정입니다. 이런 일정은 짧게는 10대 후반까지고 대개는 20대 중반까지도 계속됩니다. 부모라는 권위로 의무교육이라는 제도로 우리는 인생 선배들의 지식과 기존의 노하우를 익히고 받아들입니다. 미성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부모님의 교훈을 받아들입니다. 닭장의 새들이 주어진 먹이를 받아먹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주어진 삶에서 나의 삶으로 깨어나는 때가 20대쯤이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정신없이 살다가 또다시 2차로 자아가 깨어나는 때가 대략 50대 전후가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물을 여러 가지 각도로 평가해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 능력 덕분인가 아니면 노력 덕분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운인가 하고 말이죠. 최근 저는 인생 성취의 8알은 운이라는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조명리학자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점술가나 예언가의 글인가 생각했다가 글쓴이가 비교적 젊은 경제학 교수라는 것을 알고 부쩍 관심을 가졌죠.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의 저자 김현철은 사회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젊고 유능한 사람이 인생의 8알이 운이라고 하니 갑자기 관심이 생겼고 한편으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서둘러 경기를 끝내지 마라. 50이 되면 좋든 싫든 지나온 과거에 대해 자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평까지는 아니라도 지나온 흔적과 결과물에 대해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나의 실력이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인가입니다. 그 근원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공에 좋은 결과를 냈든 실패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든 말입니다. 먼저 인생에서 좋은 실적을 낸 경우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어진 재능과 부가 오롯이 자기의 재주인 양 뻐기는 것은 어릴 적 치기입니다. 젊을 때는 몰라도 50 이후에는 좀 자중해야겠죠. 이제 그런 교만에서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주어진 80으로 100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자기 실력은 20분이고 실제 달성률도 25%이니 겸손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발 더 나가면 겸허해야겠습니다. 겸손은 남들에게 나를 낮추는 것이지만 겸허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묵상해 보는 것이니까요. 반대로 실패로 점철돼 살아온 사람들은 용기와 희망을 가져야겠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는 죽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생이 초라하다고요. 그 사람에 비해 절반도 10분의 1도 안 된다고요. 외형만 봐서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평가 기준을 달성률로 바꾸면 달라집니다. 20에서 출발해 50, 60까지 달려왔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절대 수치에서는 80이 주어진 사람보다 좀 밀리겠지만 달성률은 무려 150%에서 200% 훨씬 높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모두 지나간 과거일 뿐이니 인생의 절반에서 그리 크게 자신을 탓하거나 자책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발알은 김현철 교수의 말 맞다나 운 탓일 뿐이라는 핑곗거리도 생겼으니 이참에 접어두고 이야기할 수 있어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컴퓨터를 리셋해 재부팅하는 기분입니다.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종이부시 50, 이제마 인생의 오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경기 종료 휘슬이라도 울린 것처럼 낙담하고 경기장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60, 퇴직 후에는 오로지 먹고 마시고 산과 바다를 찾고 팔도 관광 유람을 하며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더 즐겨보려는 생각으로 다들 부산합니다. 노는데 포안이 맺힌 사람들처럼 미친 듯이 집중합니다. 놀고 마시고 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레 경기장에서 빠져나오려고 서두르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괴테는 유명한 장편이고 파우스트를 23세에 집필하기 시작해서 죽기 1년 전인 82세에 이르기까지 무려 60년에 걸쳐 완성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상징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 때까지 손을 쉬지 마라. 어떤 것이 성공할지, 이것일지 저것일지, 혹은 둘 다 잘 될지 내가 모를 일이다. 그렇습니다. 아직 경기 종료 휘슬이 불지 않았습니다. 당신 몸의 세포는 지금도 여전히 매일 약 3,003억 개의 세포를 갈아치우고 있으며 매일 새로 태어난 세포들이 당신의 쥐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경기는 오늘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삶이 짧을지 길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는 데까지 가 봐야죠. 이제 겨우 50인 거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